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에 미사일을 팔아 90억 달러의 매출을 쉽게 달성했다. 문제는 왜 중국 무기 구매에 열심인 중동 국가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느냐는 것이다. 중국 바이두. 최근 이라크 가천궁 28개의 포대를 3조 5천억 원 규모로 도입을 확정하며 다음 주에 공식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잭팟이 터졌다며 국내 방산업계는 K방산이 또 해냈다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번 중동 미사일 수주전에서 또 패하며 한국에게 3연패를 당했다며 치욕스럽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동의 군사매체 디펜스 아라빅은 지난 9일 타베트 무함마드 아라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이 곧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자국에 들여올 예정이라면 이라크의 대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금 천궁이는 중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UAE는 2022년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 2포대를 도입했고 사우디도 올해 2월 32억 달러치를 사들였습니다. 이번에 이라크가 2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 총 90억 달러가 넘게 됩니다. 중국 바이두에서는 왜 중국산 미사일을 사지 않는가? 중동에 90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한국은 그 돈을 세어보느라 손에 쥐가 났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무기 판매국이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면 왜 중국 무기를 열심히 사들이던 중동 국가들이 중국을 외면하고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며 한국의 무기가 중국의 무기보다 나은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한국산 천궁이는 사우디, UAE에 이어 이라크도 도입했는데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늘 오래된 판매국인 중국은 당연히 미사일 모델이 더 많다며 중국의 미사일 시스템은 5가지 유형으로 증가하여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둥펑 미사일 시리즈는 매우 정확하고 생존성이 높다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사거리도 길어져 강력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사일은 미국이나 러시아 기술로 만든 것이라고 편하면서 한국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기의 풍요를 손에 넣었고 손이 저릴 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산을 사지 않고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이없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올 연초 중동 현지에서는 KTSSM을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중국산 휘룡 300 파이어 드래곤을 중국산 SR-5 다연장 로켓에 각각 장착해 발사하는 시험 사격이 진행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아랍에미리트가 발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휘룸 300은 사거리가 300로 KTSSM 180km보다 길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고 사용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으며 심지어 가격에서도 밀렸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산 미사일의 사거리가 더 긴 것 하나가 장점이었지만 한국에서 사거리 제한을 500km로 풀면서 중국산은 어느 하나 더 나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산은 이번에도 그렇지만 시험평가에서 늘 고배를 마셔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32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방공 미사일 수주전에서 중국산 LY-7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한국의 천궁2에 밀렸고 그 전 34억 달러짜리 아랍에미리트 입찰도 한국에 내줬다며 이제는 중국산 무기의 품질과 성능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산 무기는 중국에게 채무가 있는 나라들만이 어쩔 수 없이 구입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산 무기는 중동에서 자리 잡고 있고 지금 폴란드를 통해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라크와 계약하는 천궁이는 기본적인 조건이 빠른 납기였습니다. 당장 방공망이 시급한 이라크에게 빠르게 전달해주겠다는 한국의 약속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최근 한국은 더욱더 속도를 내서 생산해 총알 배송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2일 폴란드에서는 한국에서 추가로 K2 전차 5대, K9 주포 12문, 호마르 K 12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이번 배송은 지난 8월 말에 한국에서 군사장비를 배송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뤄졌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K구 자주포와 같은 경우는 8월 25일에 12문이 전달되었고 불과 2주 만에 12문이 다시 전해진 것으로 일주일에 6문을 생산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K 전차도 지난 8월 23일 5대에 이어 이번에도 5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전차를 납품하는 경우는 유럽에서는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K239천문은 지난 8월 12일에 4대가 도착하면서 29대가 되었는데 한 달여 만에 12대를 또 납품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노르웨이와 불가리아가 K239천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빠른 납기는 이들 국가들에게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산 미사일을 비롯한 한국 무기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중동 국가들에게 팔리는 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산 무기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경 분쟁 중인 인도나 남중국해를 두고서 갈등을 겪는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내 생산되어 배치되는 미사일의 위력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에는 중국 바이두에 한국의 현무호 미사일을 경계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언론에 따르면 현무5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3,000km에 이르는 실제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속도는 마하10에 달하는데 이는 확실히 초고속 미사일이며 추력은 75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지만 핵무기 탑재에 버금가는 강력한 능력을 보였는데 러시아와 미국 미사일의 탄두 무게는 약 1톤이지만 이 현무호 미사일의 탄두 무게는 실제로 9톤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현무5 미사일이 특히 강력하고 재래식 미사일이 핵미사일과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형 현무5 미사일의 등장은 우리 군의 비대칭 타격 능력을 확실히 강화할 것인데 사거리 3,000km가 닿는 지역이 한반도 길이보다 길어진 지오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사일 타깃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물으며 이는 주의 깊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러시아를 겨냥할 수도 있다며 중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국내 전문가들은 현무5 미사일은 통일 이후 중국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독침 무기라고 했습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을 1급 이하로 줄이고 일부 기술적인 개량을 하면 3,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 동해연안과 북중 국경 부근에 각종 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곳이 중국 지린성 퉁화에 위치한 중국군 제816 미사일 여단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군은 이곳에 사정거리 800만 1000km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탄 SRBM-1 200여 기를 집중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로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현무5 미사일 최소 2만 70일을 포함해 현무 미사일 1,500기 이상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때 대동강 이북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북한은 물론 유사시 이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0일 네덜란드 루벤 브레켈만스 국방부 장관은 네덜란드는 한국의 탄약, 방공무기 그리고 미사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은 물론 자체 안보 강화를 위해 더 많은 탄약 등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은 한국산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에 이어 이제는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관심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1조 규모의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 수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 내 루마니아와의 계약 규모, 납품 기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K9 54문을 수출하는 내용으로 계약 규모는 약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K9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스테디셀러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K9 자주포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자주포가 시장에서 제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한국 방선 업계가 환호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K9 자주포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오늘은 개발 계획을 전격 취소한 K9 자주포의 유일한 라이벌은 무엇이고, 미국은 왜 이 자주포 개발을 포기한 것인지, 또 중국은 왜 갑자기 K9 자주포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으며 분노 버튼을 눌렀는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있었던 실사격 시험에서 약 70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며 뛰어난 성능을 뽐냈던 미 육군의 M1299 ERCA 자주포 개발 프로그램이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가을 개발 프로그램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중단된 이유로는 기술적 문제가 언급됐는데 58 구경장 주포의 마모가 예상보다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M1299 ERCA를 대체할 차기 자주포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M109를 마르고 닳도록 사용할 모양입니다. M109는 현재 H령까지 진화한 상태인데 같은 M109라고 해도 반자동 장전장치와 전기 구동장치 등이 적용돼 한국의 K55A1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량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차체로 브래들리 기반의 신형 차대로 교체됐습니다. 식별점으로는 보기륜이 6개이고 무한 궤도의 폭이 더 넓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미국은 완성 직전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자주 폐기하곤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자주포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02년 XM2001 크루세이더 자주포가 과다한 개발 비용을 이유로 취소됐고, 그 뒤를 이은 XM1203NLOSC 역시 지난 2009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특히 야심차게 개발되던 크루세이더는 가성비와 합리화의 화신이던 럼스펠드 국방장관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도한 비용 상승을 이유로 가차없이 폐기됐습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은 냉전이 끝난 뒤 더 이상 러시아가 구소련을 계승하는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면서 미군은 이런 강력한 자주포를 개발하고 배치할 이유를 못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크루세이더는 RAH-66 코만치와 함께 럼스펠드발 폐기로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후 미군은 적은 인원으로 빠르게 배치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전투 차량 체계인 FCS MGV 구성 차량들 중 자주포에 해당하는 XM1203을 개발했습니다. XM1203도 포신은 38구 경장이라 M109에 비해 딱히 사거리에 이점은 없으나 발사속도는 1분에 최대 10발은 나오고 또 최대한 자동화되어 승무원도 2명까지 줄었습니다. 여기에 GPS와 연동된 디지털 사동 장치를 통해 신속하게 방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엑스칼리버 포탄도 사용 가능해 그리 길지 않은 포신에도 불구하고 최대 30km 거리의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결국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시도한 세 번째 자주포 개발 계획이 바로 M1299 ERCA 자주포 개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술적 요인으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예정대로면 올해부터 초기 운용될 예정이었던 XM1299는 사거리가 무려 110km까지 늘어날 예정인 엄청난 성능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사거리 연장탄인 XM1113탄으로 70km, 구경감소 사거리 연장탄인 XM1155탄으로 110km의 사거리까지 이미 실사격으로 달성하는 등 테스트 결과만 들으면 인류 최강의 자주포가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2일 미 육군은 XM1299 프로젝트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포신 때문이었습니다. 신형 155mm 주포가 발목을 잡았다고 알려졌는데요. XM1299는 장거리 사거리가 130km 나는 엄청난 사거리를 구현하면서도 분당 사격 6발이라는 괴물급 성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존 기술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기술적 결함과 비용 폭증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육군은 시제품들의 사격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사격 발수에도 포신이 과도하게 마모되는 현상이 발견됐고, 포신의 마모도가 예상보다 심각해졌지만 제작사인 BAE 시스템즈가 이를 적절한 시간 안에 해결할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XM1299 개발 프로그램은 완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존 자주포 가운데 대안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주포는 이제 M109 패밀리를 보고 또 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M109 시리즈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말 수많은 개량을 거치면서 현재의 M109H를 과연 M109라고 불러도 되나 싶을 만큼 초기의 M109와는 공통된 부분이 거의 없는 실정인 테세우스의 자주포급인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설계가 가지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세 번의 시도가 모두 무산되다니 미군은 천조국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포병 전력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소홀한 편인데요. 공군의 입김이 강력해서 포병은 밀린다는 후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미군의 야전 방공 전력은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로써 천하의 미군도 다음 세 가지는 몇 번이나 시도를 했음에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이브럼스를 대체할 전차, 둘째 아파치를 대체할 공격 헬기, 셋째 M109 시리즈를 대체할 자주포. 그런데 문제는 XM1299가 캔슬되면 미 육군의 자주포 격차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더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 육군은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자주포 사거리의 열세를 겪는 실정인데요. 중국도 이미 52구 경장 포신을 갖춘 155 자주포를 실전 배치한 상황인데 이걸 단숨에 만회하겠다고 하던 시도가 좌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은 올해 여름 가장 빠른 대안을 물색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개발된 제품의 구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독일 라인메탈사의 52구 경장 주포를 M109A7에 통합한 시제품 M109-52 BAE 시스템즈에 의해 완성되어 시험 사격까지 마쳤는데 이것만으로도 사거리 면에서 PGH-2021K국과 동등한 수준은 나오는 만큼 급한 불은 끄는 셈이니 미 육군이 꽤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결국 이제 K9의 경쟁자는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자 중국이 갑자기 발끈해 K9 자주포를 비난하며 억지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인민망은 호주가 한국에서 수입한 K9 자주포의 호주형인 AS9 시험 사격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실제 전투에서는 K9 자주포의 성능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뜬금없는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망은 K9 자주포가 북한의 연평도 공격 때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K9 자주포의 국산화율이 떨어져 나중에 장비 유지 보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K9의 국산화율은 80%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중국이 터무니없는 지적을 하는 것은 자신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호주가 한국산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0대를 구매했는가 하면 한국의 미래형 궤도 보병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 장갑차 129대까지 계약하자 긴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호주가 국방비로 111억 호주 달러를 추가 지출하겠다고 발표했고 함대도 지속적으로 더 구매해 해양 국방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괜한 딴지를 걸어 호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의도인데요. 호주뿐 아니라 인도도 K9 대량 생산하며 특히 중국 국경지대에 집중 배치하자 한국산 무기를 깎아내리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인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이전으로 현지 생산한 K9 바지라 자주포를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9 바지라는 인도군의 납품전 성능 시험을 위해 최소 3개 부대가 라다크로 보내져 평가했는데요. 인도군은 작년부터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위해 실질 재선을 따라 라다크 동부에 K9 바지라를 자주포 연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 준비를 검토하기 위해 라다크를 방문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K9 바지라는 고고도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현장 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K9 바지라 배치를 전체 연대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인도군이 도입하거나 주문한 K9 바지라는 총 400문이지만 인도는 중국 제압용으로 K9 바지라 추가 주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9의 영상을 공개한 나라는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는 러시아가 보란 듯 K9 자주포를 동원해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의 위용을 볼 수 있는 훈련 모습을 공개한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로서 지금 있는 자주포 전력으로는 만일을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핀란드와 함께 자주포 수량을 더 늘리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중고 K9 자주포 수출명 K9FIN 무카리를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K9 자주포에 대한 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밀로그 5위와 810만 유로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밀로그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155탄약으로 무장한 K9 자주포 48문을 개조할 예정인데요. 2006년 설립된 밀로그는 핀란드 육군과 해군의 장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개조하는 이유는 한화로부터 받은 48문의 K9 자주포가 중고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2017년 중고 K9 자주포 48문을 구매했는데요. 중고 K9 자주포를 받아 자체 개조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고 자주포 납품 외 훈련과 수리 부속, 운영 유지 체계를 제공합니다. 핀란드는 96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해 구형 155 야포 M114를 대체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자주포 개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K9 자주포를 찾는 나라들은 더욱 많아질 전망인데요. 이럴 거면 그냥 미군도 자기들이 잘 만드는 전투기는 만들고 자주포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해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동북아시아의 바다는 예로부터 여러 강대국들이 신경전을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동해만 해도 남북한뿐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미국 등이 얽힌 탓에 세계 정세의 흐름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요. 서해는 중국과 남북한만 엮여 있어 동해에 비해 평온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절을 안 가리고 중국에서 건너온 불법 어선들이 우리 어장을 자기들 것인 양 어지럽히고 다녀 단속하기 바쁜데요. 거기다 단순 어민뿐 아니라 중국 해군도 94명 잠수함 등 핵잠수함을 서해에서 운용하고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서해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 아예 우리 영해 안에까지 들어와 조업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2021년 5월에는 우리 영해 16km 안에까지 들어와 불법 조업을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 기준으로든 타국 선박은 영해 내에서는 조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도 영해 안에까지 들어가 조업을 한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 건지 중국 어민들의 불법 어역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네. 영해면 12L이고 22km 정도인데 16km면 그냥 한국에 쳐들어간 거지. 라는 등 중국 어선들이 잘못한 게 맞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해경은 올해 5월부터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위치와 속도를 외부에 알리는 선박자동 식별장치를 끄고 활동하는 선박까지도 단속하는 등 불법 조업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불법 조업 선박 및 기타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하는 행위를 막고자 특수탐지 시스템까지 개발했는데요. 이게 양산까지 이루어져서 서해뿐 아니라 동해와 남해도 모두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교함은 일반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힘든 목선이 NLL을 침범해도 알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 중국 핵잠수함도 긴장하게 만드는 그 기술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해드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우리나라만이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원양 어업에 나서고 있어 이들에 의한 불법 조업은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에콰도르 해군 주도로 이뤄진 다국적 군사훈련 갈라펙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대다수 다국적 훈련들과 달리 이 훈련의 목적은 다른 나라의 해군도 해적도 아닌 오로지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단을 몰아내기 위한 거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도 참가한 이 훈련이 당시에는 가상훈련이기는 했지만 2019년부터 열렸다는 거에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가 2021년 에콰도르 해군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던 내용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갈라파고스 인근 외국 어선 300척 중 95%가 중국 선박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은 갈라파고스 인근만이 아니라
2020년에는 페루 인근 해역에서 200척이 넘는 배가 위치 추적 장치도 끄고 조업한 사례도 있는 등 남미 국가들의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의 폐해를 너무도 잘 알기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에콰도르 해군의 해경이 쓰던 3000T급 퇴역 함정을 인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남의 앞바다를 지켜주는 건 도와주면서 정작 자기 앞바다는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우스워 보일 겁니다. 그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우리 해군은 이미 2년 전부터 불법 조업 어선은 물론이고 핵잠수함까지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둔 상태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021년 5월부터 LIG, 넥스원과 1640억 규모의 양산 계약을 체결해 2022년부터 전력화에 운용 중인 해상감시 레이더이가 그 주역입니다. 이 레이더는 해안과 섬 지역에 설치해 공기부양정과 고속정 등 해상에서 움직이는 함정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도 탐지할 수 있는데요. 이는 중국이 2014년부터 시험 운행에 성공해 운용 중인 위그선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그선은 비행기 날개가 수면에 가까워지면 양력이 증가하는 지면 효과를 이용해 수면을 저공 비행할 수 있는 외형부터 배와 비행기를 합친 운송수단입니다. 여러 문제로 아직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우리 해병대에서도 운용을 고려할 정도로 그 특성상 상륙작전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비행기들처럼 미사일을 장착시키는 것도 가능한 데다 시속도 수백 km 이상이라 일반적인 배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고공 비행을 하는 기체들에 맞춰져 있는 공군 레이더로는 감지하기 어렵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해상감시 레이더이는 그러한 해상에 설치되는 특성상 그런 위급기도 레이더 문제없이 탐지해낼 수 있어 유사시 우리 해안선 방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상감시 레이더이는 색적 능력만 갖춘 게 아니라 이를 곧바로 아군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상감시 레이더이가 표적 정보를 얻으면 해군 전술자료 처리 시스템인 KNTDS를 통해 우리 해군 및 해경 기지들에 공유됩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 공격을 위한 유도무기 체계에도 바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유사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뛰어난 성능이라 할 수 있지만 해상감시 레이더이는 구형 레이더와 비교해 불법 조업 어선 단속에 특화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형 해상 레이더는 함정들이 가까이 붙어서 이동할 경우 한 척으로 인식해 제대로 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상감시 레이더이는 각 표적을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어 훨씬 정확하게 선박의 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테나 외부에 보호 덮개가 있어 강풍이나 태풍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고 24시간 중단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 보호 덮개 덕에 열과 충격에도 강해 외부 이물질에 의해 파손될 가능성 또한 적은데요. 지금까지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이나 핵잠수함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우선적으로 언급했지만 사실 이 레이더가 만들어진 건 여타 우리 병기들이 그렇듯 북한 때문입니다. 그것도 너무 스케일이 작은 게 아닌가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목선, 즉 나무 쪼가리로 된 배 때문인데요. 과거 NLL을 침범해온 북한 목선을 잡아내지 못해 해군이 온갖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던 일이 있었기에 이를 막고자 개발한 게 바로 해상감시 레이더이입니다. 해상감시 레이더이는 앞서 말씀드린 특성들 덕에 목선이 움직이는 것도 잡아낼 수 있는데요. 성능이 워낙 좋아 서 2km 밖에서 수영하는 사람도 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니 핵잠수함이 돌아다닌다고 해도 찾아낼 수 있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죠. 어쨌든 2022년부터 이 레이더가 전력화되면서 대한민국 해상감시 체계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양한 수중 감지기와 전자광학 장비를 조합해 물체를 탐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중 감지기의 경우 수중 이동 물체에서 발생하는 음향 신호를 분석하고 탐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는데 잠수함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음이 줄어듦에 따라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었죠. 또한 잠수함의 전체적인 소음이 많이 나더라도 애초부터 소리를 안 내려고 저속으로 움직인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대응하기 어려웠는데요. 해상감시 레이더이가 전력화된 이후로는 저속으로 움직이는 잠수함도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이 운용하는 핵잠수함 중 하나인 창정 18호 같은 것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창정 18호는 저속 주행을 해 구형 레이더로는 감지가 어려웠는데 해상 감시 레이더 2의 성능으로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해상 감시 레이더 2가 얻어낸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잠수함이 직접 타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해군 잠수함이 쓰고 있는 어뢰는 수동 조종도 가능해 잠수함 회피 전술에 이용되는 TACM이나 어뢰 기만기를 걸러내고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여타 이유로 직접 타격이 어렵더라도 KNTDS로 표적 정보를 호위함이나 구축함에 전송해 홍상어 어뢰를 발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죠. 여기에 해당 정보를 미군과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 만일의 경우 항공모함 등 미군 함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핵잠수함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 영해를 침범하거나 할 수 없죠. 또 하나 중요한 건 해상감시 레이더에는 LIG 넥스1이 자체 기술을 통해 개발했고 국산 부품들이 대거 사용된 레이더라는 것인데요. 그 덕분에 장기적으로 여러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군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외국에서 수입한 무기를 많이 운용했기에 외국 방산업체의 유지보수를 위해 많은 돈을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방산업체들의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여러 장비나 부품들을 국산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국산 부품으로 만들어진 무기나 장비들은 라이센스 문제 등에서 자유로운 데다 그 사이 우리 방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 또한 좋아졌기에 해외 시장 수출 등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 이순신 구축함의 소나도 국산으로 교체하는 등 우리 해군의 장비 국산화 비율은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는 바닷속 물체를 탐지하는 데 쓰는 장비라 그 특성상 유지보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해서 예전에는 해외 업체에 특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 국산화가 이뤄지면서 그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산업은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KF-21로 대표되는 초음속 전투기 등 과거 같았으면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상상할 수 없었던 무기도 자체적으로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눈부시게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대한민국에 대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또한 이런 강력한 기술력 때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폴란드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2차 무기 도입 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자기네들 무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해오는 걸로도 모자라 현재 도입이 진행 중인 FA-50 48대 중 36대 도입을 취소하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이렇게 억지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FA-50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FA-50의 초기부터 폴란드의 일각에서는 다른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으나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고 말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미의 한 국가가 FA-50 수출 중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역시 폴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50을 통한 수출 계약은 수조 원대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동시에 국내 항공 우주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했고 다른 방산 제품의 수출에까지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런 폴란드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FA-50의 나머지 물량 36대를 취소하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납품에 힘썼던 한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런 폴란드의 요구 뒤편엔 FA-50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FA-50에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가 아닌 최신의 전투기들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FA-50의 작전 능력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기에 폴란드 정부에서는 만족해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FA-50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가 문제라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FA-50 PL의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FA-50 PL의 레이더에 들어가는 소자의 수명이 너무 짧아 레이더 교체 주기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투기의 레이더는 수명이 있는 소모품입니다. 이는 FA-50은 물론 모든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FA50의 레이더 수명이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짧다는 것입니다. 레이더를 작동하게 된다면 레이더 소자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소자의 열을 얼마나 잘 식힐 수 있느냐가 레이더의 수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F-35나 KF-21과 같은 중대형 전투기의 경우 레이더의 열을 액체로 식히는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에 쓰이는 AESA 레이더를 FA-50에 그대로 탑재하기엔 레이더돔이 작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피가 큰 수랭식 냉각 장치를 제거하고 공랭식 냉각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소형화한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가 탑재되었는데요. 그런데 FA-50에 분명히 레이더가 수랭식 레이더보다 열을 효율적으로 식힐 수 없어 레이더 소자의 수명이 너무 짧아 레이더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폴란드에서 2차 무기 도입 계약의 조건으로 폴란드제 무기 구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FA-50의 늘어난 운영 비용을 메꿔보려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폴란드도 예측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FA-50PL의 모델은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으로 인해 미국산 AESA의 레이더가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원래는 FA-50 블록 20부터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형 AESA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었지만 폴란드 측에서는 무조건 먼저 인도받는 걸 원했었기에 우리 한국에서 폴란드의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FA-50PL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레이시온사에서 업계 최초로 제작한 컴팩트 AESA 레이더 펜팀 스트라이커로 공랭식 냉각 장치를 통해 기존 AESA 레이더 대비 절반의 크기와 무게로 소형화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동안 한국 무기는 무기의 단가와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수출 시장에 도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가난한 자들이 F-16이 되어줄 거라 기대받았던 FA-50의 유지보수 비용이 큰 폭으로 치솟는다면 향후 수출에 큰 지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마냥 한국을 비난할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오히려 한국에게 AESA 레이더의 수명 문제를 따지게 아니라 급하게 요청한 본인들을 탓했어야 합니다. 만약 국산 AESA 레이더를 달았으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LIG 빅스원에서 개발한 FA-50용 소형 AESA 레이더는 미국보다 부품 교체 주기를 대폭 향상시켰는데요. 관건은 소자 자체의 성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ESA 레이더에는 기존의 실리콘 소자나 갈름 비소 소자보다 전력 효율이 월등한 질화갈름 소자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질화갈름 소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미국과 일본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고 군사적 활용성이 높은 기술이다 보니 구매조차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 제조 기술도 당연히 극비로 치고 있었기에 기술 공유를 받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한 걸 가능한 걸로 바꿔버리는 나라로 유명한테요. 레이더 소자 기술 역시 반도체 기술에 속하기에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질화갈름 국산화는 도전할 만한 과제였는데요. 국내 연구진들은 수십 건의 개발 목표를 초과 달성해버리는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산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수명도 훨씬 더 긴 질화갈륨 소자를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국과연에서는 국내 기술로 S대역 300W급 질화갈름 전략 소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S대역은 군사 분야에서는 AESA 레이더, 통신 분야에선 오지 통신 기술에 활용되는 주파수인데요. 국내에서 개발한 300W급은 미국과 일본에서 생산하는 250W급 상용 질화갈름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질화갈름 소자를 이용해 레이더에 사용되는 고출력 전력 증폭기를 개발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기존 부품에 비해 전력 밀도는 최대 10배 증가하고 출력 소자 수명은 기존보다 16배긴 5만 시간으로 대폭 늘렸는데요. 부품 교체 주기도 6개월 단위에서 5년으로 대폭 길어졌습니다. 덕분에 KF-21의 AESA 레이더는 목표 평균 보장 주기였던 600시간을 초과 달성해
700시간을 달성했고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폴란드에서는 미국산 AESA 레이더를 선택한 건 자신들이었기에 한국을 탓할 수도 없을 겁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벌벌 떨고 있던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겨우 맞춰주었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가 이제 와서 FA50 계약에 손을 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페루 현지 언론 푸카라를 통해 페루 공군이 FA50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따르면 이달 중 구매 의향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7억 8억만 달러 규모의 본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페루 공군은 20대에서 2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이 밀려든 상황에서 폴란드가 FA50 2차 계약분을 취소하게 된다면 페루만 좋은 일을 해주는데요. 페루를 시작으로 FA50이 유럽과 동남아를 넘어 남미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산 FA50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무용론을 펼치던 폴란드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22,024 오들로톱의 수왈키 에어쇼 FA50의 놀라운 공중 기동이 폴란드의 FA50 도입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의 입을 다물게 했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폴란드 파일럿들은 새롭게 태어난 자국의 공군력에 자부심을 가득 담은 눈빛을 보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FA5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2024 오들로톱의 수왈키 에어쇼에서 FA50의 놀라운 공중 기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열린 이번 에어쇼에서 민스크 공군기지에 배치된 FA50 전투기가 참가하여 각종 공중 고개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FA50을 완전히 전력화시켜 한국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군이 이제는 에어쇼에 참가시켜 고개 비행까지 선보인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폴란드 공군 파일럿이 직접 조종하고 있는 FA50의 지난 1년 전 에어쇼에서 선보인 공중기동과 자원이 다른 선해기동, 배면비행, 연속 를기동, 고각 수직 상승과 같은 고난도의 공중기동을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선해, 배면, 고속비행, 연속을 고각 수직 상승과 같은 기동은 공중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FA50의 우수한 항공역학적 설계와 추력 대비 중량비 그리고 기체 구조의 견고함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한 조종사가 고도의 조종 기술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히 1년 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폴란드 조종사들이었는데요. 이는 FA52 엔진 성능 대비 작고 가벼운 기체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FA50에는 미국의 FA18 전투기와 동일한 F404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FA18은 쌍발이고 FA50은 단발이지만 FA18보다 기체의 무게가 4톤이나 가벼운 FA50에 F404 엔진의 추력은 차고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항공기들보다 복합 소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내구성은 유지하면서 기체를 경량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F22의 괴물급 엔진으로나 가능했던 급기동을 FA50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고효율의 공기역학적 설계를 통해 고속 기동에서의 안정성을 극대화하였고 첨단 비행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조종사의 입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며 급격한 기동에서 기체가 통제력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FA50이 보여준 기동성은 한국 연구진들이 만들어낸 항공기술력의 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 1년 만에 고난도의 공중 고개 비행을 선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민스크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12대의 FA50이 매일 수차례씩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높은 가동률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T-50 계열 항공기는 전 세계 최고의 가동률을 지니고 있는데요. 카이는 임무 수행 가능 비율은 30만 비행 시간에 걸쳐 90%대로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항공기술력을 지닌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6D나 F-35를 월등히 능가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M346 경공격기와 스웨덴의 그리펜과도 같은
경쟁 기종과 압도적인 자리를 지니고 있는 테요. 실제로 최근 폴란드 매체에서는 민스크 공군 기진의 FA-50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도하면서 FA-50이 지닌 높은 가등률과 낮은 유지비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훈련에 임할 수 있으므로 폴란드 조종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양성되고 있는데, 현재 2명의 조종사 일군들은 한국 교관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비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최초의 폴란드 조종 교관이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후 폴란드 조종 교관은 또 다른 폴란드 공군 조종사를 빠르게 양성할 수 있어 여기서 FA-50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 공군 감찰관인 어레네우스 노박 장군이 언급한 것처럼 FA-50은 전투도 가능한 훈련기가 아닌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로서 더 뛰어난 기체 성능과 무장 호환성, 거기다 낮은 유지비와 높은 가등률로 훈련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전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의 이런 뛰어난 기능성이 실전에서도 충분히 먹힐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지난해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전투기인 FA-50 이자타공인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를 모의 격추를 시켰다는 것이었는데요. 소식을 전한 곳은 FA-50의 해외 국가 중 가장 먼저 도입해 사실상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지난 2014년 FA-50 도입을 가장 먼저 결정한 필리핀은 FA-50의 우수한 성능에 크게 만족하며 각종 임무에 투입시켜 왔었는데요. 필리핀 반군 소당작전에도 FA-50을 투입해 정밀 타격으로 반군의 수뇌부를 잡아내는 등 활약을 펼치면서 FA-50의 실전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주었습니다. FA-50이 전 세계로 팔릴 수 있었던 것은 필리핀의 지분이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미군과의 도그 파이팅 훈련에도 FA-50을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 필리핀 제5전투 비행단의 정기 간행물에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2023년 코프 선더 훈련 도중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와 도그 파이팅에서 격추를 성공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코프 선더 훈련은 1976년부터 미 태평양 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합동전술 공중전부 훈련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F-22와 모의 교전을 펼치게 된 FA-52. 근접한 상황에서 F-22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FA-50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텔스 전투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육안으로 잡히는 도그파이트 상황이 된다면 FA-50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F-22가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스텔스 능력 때문만이 아닌 테요. F-22는 세계에서 가장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 중 하나로 엔진 노즐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추력 편향 노즐까지 적용되어 급격한 방향 전환 및 고난이도 공중 기등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쌍발 대형 전투기임에도 최신의 4.5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근접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는 테요.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훈련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폴란드 공군이 FA-50을 기동하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FA-50을 비롯한 T-50 계열 전투기는 폴란드, 필리핀, 태국, 이라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에 수출되어 운용되고 있는데요.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역할을 모두 수행 가능한 다목적성과 경쟁 기종을 알도하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 전 세계 다양한 환경으로 수출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실적에 기반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의 제조사 카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FA-50이 좀 더 본격적인 멀티롤 전투기가 되어주길 바라는 수입국들의 요구에 따라 좌석을 줄이고 작전 성능을 높인 단좌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카이에서 FA-50의 단좌형을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있었지만, 가장 큰 고객인 우리 공군에서 수요가 없어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멀티롤급 전투기를 바라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FA-50 단좌형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며 완전히 수출만을 위한 단좌형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FA-50을 시작으로 KF-21 전투기까지 해외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대한민국이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항공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얼마 전 애플의 신제품 출시일에 맞춰 3단 트리플 폰을 공개한 화웨이는 분명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산 폴더블 폰을 비싼 돈을 주고 누가 사용할까 싶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 화웨이 휴대폰을 1,1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호들갑까지 떨었습니다. 실제로 올 2분기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고 중국 상위 5개 브랜드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3단 트리플폰까지 공개하자 중국 내에서는 화웨이가 부활했다며 벌써부터 높은 프리미엄이 붙었고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웨이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른바 슈퍼울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것도 네덜란드 정부가 직접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을 선언하며 ASML이 중국에 제공하고 있는 구형 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중단하는 추가 제재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통신 전자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첨단 칩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장비 UV 수입이 막히자 ASML의 구형 노광장비 DUV를 여러 번 돌려 칩을 생산하는 그야말로 이가 없으면 잇몸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형 노광 장비조차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압박에 결국 네덜란드 정부가 손을 들었고 앞으로는 중국의 구형 노광 장비까지 팔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을 두고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는 중국에 뼈아픈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SML은 반도체 미세회로를 그려넣는 노광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첨단인 EUV 장비는 중국 수출과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비를 수출하면 유지보수 계약이 함께 이뤄지는데 이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ASML은 연말까지 SMIC 등 중국 내 반도체 제조사의 DUV 장비 유지보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요. ASML이 이 라이센스를 내년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미국의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미국, 일본 등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동참을 꾸준히 압박해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은 일찌감치 수출 금지와 서비스 제공 금지에 동참해 중국 시장에서 발을 뺐습니다. 하지만 ASML, 도쿄일렉트론 등 동맹국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며 일부만 동참해왔지만 결국 ASML도 미국에 손을 들어 올해 들어서는 구형 노광 장비 수출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에는 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형 키트 형식의 제품만을 수출해왔습니다. 현재 중국 IT 기업들의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스마트폰용 첨단 AP를 설계하면 중국 대표 파운드리인 SMIC가 구형 DUV를 활용해 생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신 EUV 장비로 한 번에 그려낼 수 있는 회로도를 구형 장비로 여러 번 그리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구형 DUV로도 생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정이 훨씬 길어지고 수율도 그만큼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총리까지 직접 나서 앞으로 중국에는 이 구형까지도 안 팔겠다고 나선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미국의 압박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도 네덜란드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SML의 기술이 중국 화웨이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네덜란드 현지 매체 NRC를 인용해 ASML에서 기술 데이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 ASML 직원이 중국 화웨이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ASML은 지난 2월 중국계 전 직원이 회사 기술 관련 데이터를 훔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ASML은 유출된 기술 데이터, 절도 혐의를 받는 전 직원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올해 초 블룸버그는 ASML 전 직원이 기계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저장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훔쳤다고 보도했었는데요. 그런데 네덜란드 현지 매체 NRC가 미확인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한 겁니다. ASML 전 직원은 지난해 돌연 ASML을 퇴사한 뒤 한동안 중국 화웨이에서 근무했다. 이 보도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블룸버그의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해당 인물이 여전히 화웨이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화웨이와 ASML 모두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ASML 기술 정보 유출 관련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의 문제의 직원은 중국에 기반을 둔 개인으로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단체와 관련성이 있다. 그는 이 단체를 대신해 ASML 데이터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단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과거 지식재산권 절도에 연관된 단체라고만 전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를 군사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인공지능 AI용 반도체, 슈퍼반도체용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주요 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어막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지난 8월 7나노미터 프로세서가 탑재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해당 스마트폰에 사용된 칩이 화웨이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폭로로 퍼즐이 맞춰진 것입니다. ASML에서 화웨이로 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와 중국 ASML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중국 SMIC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ASML의 기술 데이터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직원과 화웨이의 유착 의혹에 미국의 압박이 더욱 심해지자 이제 ASML은 중국에 대해 구형 노광 장비까지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이 급하게 찾은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산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비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중국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지역별 매출 현황 가운데 중국의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은 32조 3,45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이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 역시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8조 6,0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중국이 AI 개발을 위해 메모리 반도체 사재기에 돌입한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시장 매출이 상승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추가적인 반도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AI 개발의 핵심인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사재기하고 있는 HBM은 최신 버전이 아닌 HBM2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지난 2분기부터 D램 구매 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리며 공격적으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에 따라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곳은 삼성과 SK하이닉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를 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일본에는 오히려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중국 기업의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및 서비스 수출을 제한할 경우 고강도 경제적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한 것인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게 중국 정부가 새로운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 자동차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도요타는 일본 반도체 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얼마 전 TSMC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조만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일 일본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경우 중국 시장에 도요타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중국이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도요타의 이 같은 우려는 역사적으로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중국은 일본과 동중국해 다오위다오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갈등을 빚자 히토류 수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전자산업이 흔들리는 등 일본은 큰 피해를 입고 사실상 항복했는데요. 지난해에도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자 반도체와 전자제품 제조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일본의 우려를 달래고 수출 통제 수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합의가 결렬된다 할지라도 미국은 대중국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을 적용하는 등 미국이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은 미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했다면 다른 나라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의 불똥이 일본에 튄 것인데요. 반면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으니 두 나라에 대해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는 중국에 일본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